오늘 정치 이슈도 굉장히 많지만 미성년자 성범죄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한번 오늘 이거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. 자, 장가 기자, 일단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 보여준 이야기가 있습니다. 또 어떤 이야기죠? 20대 남성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이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. 이 남성, 이 아이를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.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 카페에서 2차례 비양과 성관계를 하고 이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나 올렸다고 합니다. 이 남성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요. 양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네, 이 두 사람이 만난 곳이 좀 처음 듣습니다. 우울증 갤러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좀 뭔지도 잘 저는 모르겠고 아직 좀 올바른 성관념을 형성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우울증 관련 커뮤니티에서 만났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. 박 교수님. 네, 그렇습니다.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. 왜냐하면 우울증 갤러리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우울증을 겉으로 드러내기가 참 어렵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증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갤러리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들이라고 하면 사실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이러니까 사실 좀 마음으로는 취약하거나 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예. 이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범죄자들이나 가해자들이 막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사기를 치지만 많은 숫자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고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. 이 우울증 갤러리에 있는 마음이 약한 여자아이를 미성년자를 공략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강간을 한 거죠. 강간을 했고 그다음에 이 성관계를 한 후에는 그것을 또 후기로 올렸어요. 그것도 9차례나. 그러면 마음이 취약하고 외로운 중학생, 고등학생들이 그 맨 처음에 위로를 받으려고 들어갔던 우울증 갤러리에서 속아서 꼬임에 넘어가서 성관계까지 하고 예. 그것을 본인과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다 후기로 올렸을 때 그 2차적인 충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?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봅니다. 워낙 2차 가해까지 계속해지고 계속 고통으로 남을 것 같아요. 자, 이고은 변호사님. 일단 여기서 미성년자가 성관계 동의했다면요. 동의했다고 해도 이거 A씨 처분 여부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. 이 피해 아동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19세 이상인 성인인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했다, 합의하에 했다라고 한들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가 성립해서 일반 강간죄와 형량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3세 미만의 아이와 성관계했을 경우에는 그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 성립하고요. 피해 아동의 나이가 13세에서 15세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 합의하에 해도 이 부분 다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사안도 피해 아동 14세입니다. 따라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 당연히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가 성립을 합니다. 이 교수님, 일단은 뭐 이 가해자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또 항소를 했어요.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할 것 같으세요? 뭐 징역 6년을 지금 선고받은 것인데 그것이 너무 이제 부당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아마 이제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성범죄 중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미성년자에 대한 이 처단은 우리 사회 전체가 엄벌주의를 하는데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잠깐 뭐 설명하셨지만 미성년자 그 의제 강간의 그 기본 나이가 13세였거든요. 그런데 2000년 한 몇 년 전에 이 형법을 개정을 해서 16세로 올린 겁니다. 그만큼 이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인 거죠. 더군다나 지금 그 죄도 한 개의 죄가 아니고 두 개의 그 죄인데 첫 번째는 지금 미성년자임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사실상 이렇게 성폭행을 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후기 글을 올렸다. 이거는 그 피해자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상품처럼 보는 상품 사용한 다음에 후기 글을 올리는 그런 양상과 상당히 비슷한 거 아닙니까? 예.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죄질도 나쁘고요. 뭐 용서를 뭐 구하는 이런 모습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이뿐만이 아니고 그 우울증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아껴주는 그것을 마치 사냥터처럼 악용을 해서 접근을 또 했던 이런 점들 뿐만이 아니고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또 다른 이 미성년자 청소년 등등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장소도 알려주고 방조한 또 이런 혐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징역 6년보다 과연 적게 나오겠느냐. 저는 뭐 항소의 실익이 사실상 없지 않는가. 오히려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네,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, 자, 장 기자, 미성년자 성범죄 두 번째입니다. 뭐 미성년자한테 이번엔 어떤 걸 희한한 걸 또 썼다 하더라고요, 이 성인이.
그렇습니다. 지난 5월에 이 30대 남성 A씨가요.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서 이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였는데요. 네. 당연히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러자 이 여학생을 모텔에 데려가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까지 훔쳐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그렇군요. 조사 결과 이 A씨는 SNS를 통해서 여학생을 알게 됐고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30대 남성 A씨, 박상희 교수님, 이 가출 중학생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가출 중학생은 가장 접근하기 쉽고 취약한 상대죠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순진하지 않겠습니까? 어린아이이기 그렇죠. 때문에 조금만 얘기를 하면 아무리 가출을 했어도 뭐 중학생이라고 하면 뭐 13, 14, 15세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에 뭐 반박을 하지 않고 그냥 믿었을 가능성이 높고요.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가출했을 때는 보호자가 없을 확률도 굉장히 높죠. 누군가가 보호자가 없다는 점은 범죄를 저지르기에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요즘 아이들이 이제 가출을 하면 사실 잘 곳이 없습니다. 가출팸에 들어가면 또 또래 아이들한테 폭력을 당해야 된다던가 그런 무서운 일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재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이를 타겟으로 해서 성폭행 대상을 처음부터 물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참 안타까운데 이건 변호사님, 일단은 이 사건은 앞 사건하고 좀 다르게 이제 마약을 뭐 먹인 다음에 정신을 좀 잃게 한 다음에 몹쓸 짓 한 거잖아요. 네.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떤가요? 이 사건은 앞선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이 피해 아동이 여중생이다. 그러니까 16세 미만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앞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제 성관계를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마약류를 이용해서 이 피해 아동의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 아청법에서 얘기하는 강간죄, 폭행 또는 협박 중에 이렇게 마약류로 이제 정신 잃게 하는 것도 하나의 폭행의 양상으로 법원은 봅니다. 따라서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중 처벌되는 아청법상의 강간죄가 성립을 합니다.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도 성립을 하고요. 또 이 아동을 간음하고자 그 모텔로 데려간 거는 간음 유인죄에 해당이 되고 또 절도죄까지 성립이 됩니다. 실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부에서는요. 이러한 혐의들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고요. 뿐만 아니라 이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또 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. 당시의 재판부는요. 이렇게 판시했습니다.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는 등 범행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다. 네. 뿐만 아니라 이 범행 수법도 대담했기 때문에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봤고요. 또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커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좀 특이점이 피고인이 다른 부분은 다 인정했어요. 근데 강간은 안 했다라면서 그 한 죄명의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을 했습니다. 피고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내가 범행 목적으로 이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서 모텔에 데려간 건 맞다. 그렇지만 정신을 잃은 이 B양을 난 모텔에 그냥 두고 왔지 간음한 적은 없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근데 재판부는 증거 기록과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살펴보니까 피고인은 성관계를 못해서 피임기구를 그 모텔에 두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그 피임기구의 오일 성분이 발견이 된 겁니다. 따라서 이것은 강간행위가 맞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면서 피고인의 부인 주장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네, 징역 7년. 이 교수님, 이런 범죄 보면은 청소년들이 정말 빠져서 헤어나오기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범죄 좀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계별로 일단 좀 생각을 해서 그 예방 방안을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 성범죄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유인을 하거나 유혹하거나 꿰어내는 것을 제일 잘합니다.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병아리라든가 게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성추행을 하는 거 하면 중학생 정도면 이제 인터넷에 쉽게 그 접근을 하니까 그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는 걸 한 거죠. 즉 접근을 해서 무엇인가 좀 허전함을 메워주고 그것을 끼워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그 대안은 결국은 가족의 애착이 비어지는 그 틈을 사실은 이렇게 파고드는 것이란 말이죠. 그래서 그 가족 간의 그 돈독한 애착 그리고 부모님이 무엇인가 이렇게 점검과 확인을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예방 방법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지금 이러한 이 졸피뎀 등등이 어떤 마약의 형태로 여러 형태의 이 사회적인 장소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시게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는 거죠. 소위 말해서 이것을 뭐 퐁당 마약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.
또 여기 성분 자체가 이제 그 GBH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, 즉 남이 권하는 음료 같은 것은 사실 경계에서 마시지 않는 이러한 좀 습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또 혼자 자리를 뜬 사이에 또 이렇게 그런 같이 투약을 해놓기 때문에 예. 가급적 자리를 뜨지 않는다든가,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부득불 무엇인가 내가 정신이 몽롱하고 정신을 잃은 것 같고 일정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예. 징후가 보이면 바로 그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바로 이제 그 일정한 채취를 해서 증거를 그 남과 둬서 빨리 이 용의자를 또 검거하는 뭐 이런 것이 또 다른 제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은 하나의 그 예방적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말씀 잘 유의 있게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들어보면 어려운 미성년자들한테,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몹쓸 생각만 하는지, 또 위로 따뜻한 말,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생각은 왜 못하고 이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